한국 디스플레이가 결국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뼈 빠지게 TV 팔아도 미국 기업 UDC에 막대한 로열티를 갖다 바쳐야 했는데요. 이제 그거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원천 기술까지 싹쓸이한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등장했거든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지 사이언스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기존 어떤 물질로도 불가능했던 마의 수치들을 다 깨부셨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입이 벌어집니다. 기존 디스플레이는 색 재현율이 70에서 85% 수준인데 이번 기술은 97%까지 보여줍니다. 특히 빛 에너지 효율은 90%를 돌파했습니다. 기존 재료들이 65%도 못 넘길 때 한국은 최초로 91%를 달성하며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가장 큰 약점이었던 수명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3중 보호막으로 감싸는 혁신 기술로 무려 27,234시간을 버텨내며 상업화 기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미국 특허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원천 기술을 우리가 손에 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마음대로 늘리고 구부리는 스트레쳐블 기술은 네이처 본지까지 점령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선만 늘어났다면 이제는 빛을 내는 발광체 자체가 3배까지 쭉쭉 늘어납니다. 화면을 고무줄처럼 당겨도 선명한 화질이 유지되는 혁신 그 자체죠. 미국 기업에 로열티 내며 뒤따라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원천 기술부터 제조까지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의 표준입니다. 대한민국 유통지도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새벽 배송 시키려면 쿠팡밖에 답이 없었죠. 이제는 집 앞 대형마트에서도 새벽 배송이 날아옵니다. 12년 동안 마트의 발목을 잡았던 낡은 규제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대형마트는 유통산업 발전법 때문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문도 못 열고 온라인 배송도 꽉 막혀 있었습니다. 골목상권 살리자고 만든 법이 정작 쿠팡의 독주만 도와준 꼴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정치권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당정청 실무협의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상생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 조항에 온라인 거래에는 영업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대형마트와 중형마트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규제에 막혀 결국 폐업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었죠. 대형마트 2위가 폐업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전국 1,800여 대형마트 점포가 도시 물거점으로 활용되며 쿠팡과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골목시장이 달라진 것도 없잖아. 진작 이렇게 했어야죠. 마트에서 살게 있고 시장에서 살게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기술은 절대 못 줘. 비웃던 전투기. 한국이 직접 만들어서 날려버림. 미국이 대놓고 말했음. 너네한텐 절대로 이 기술 못 준다.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을 때 사실상 한국의 KF-21 사업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음. 레이더 와이어 없는 전투기가 무슨 소용임. 그냥 깡통이지. 국내에서도 난리가 났음.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냥 사서 써라. 세금 낭비하지 마라. 전 세계가 한국의 실패를 확신했고 우리조차도 반신반의했던 암울한 상황이었음. 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은 도끼를 품었음. 안 줘? 그럼 우리가 만든다. 해외 업체들이 기술 제휴도 거절해서 맨 땅에 헤딩 시작함. 수천 번 오류나고 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먹고 자며 10년을 갈아 넣은 끝에 보란듯이 국산 에이사 레이더를 달고 KF-21이 하늘을 날아버림. 세계에서 12번째. 그것도 독자 기술로. 미국이 절대 못한다고 비웃던 걸 한국은 보란듯이 해내는 나라임. 한국이 탄소 진공 청소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한국이 기막힌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성인 키만한 장치 한 대가 무려 소나무 1000그루와 맞먹는 탄소 흡수력을 가졌거든요. 대한민국 연구진이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시 빨아들이는 기술의 성능을 1년 만에 19배나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이 직접 공기 포지 DAC 장비는 공기 중에 흩어진 이산화탄소만 콕 집어 잡아냅니다. 하루에 포집하는 양이 약 19kg, 30살 소나무 1000그루가 하루 내내 흡수해야 하는 양을 이 기계 한 대가 해충한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하루 1kg 수준이었는데 흡수제 성능을 높이고 공기 흐름을 최적화해서 단숨에 19배나 성장했습니다. 캐나다와 스위스가 먼저 대규모 공장을 짓고 앞서가는 듯 했지만 한국의 성장 속도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포집된 탄소는 땅속에 저장하거나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2035년까지 연간 1000톤 이상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거대 설비를 구축하고 나아가 연간 수백만 톤까지 감축 규모를 키울 예정입니다. 규모가 커졌을 때 기술이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추가적인 기술 개발도 진행한다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톤당 14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때문에 바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IMO는 2050년 탄소 중립 선언했고요. 유럽은 퓨어리유 마리타임으로 규제 강화 중. 연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해운사들 미칠 노릇이에요.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2026년 1월 12일 윙세일 예상 실증 시작. HMM 5만 톤급 탱커선에 장착했습니다. 윙세일이 뭡니까? 높이 30m, 폭 10m짜리 거대한 날개예요. 항공기처럼 양력 만들어서 바람으로 배 밀어줍니다. 주 날개 옆에 보조 날개 달아서 풍력 활용 효율 더 높였고요. 날씨 나빠지거나 다리 밑 지나갈 땐 날개에 접습니다. 틸팅 기능으로 안전하게 운항해요. 효과가 얼마냐? 연료 5%에서 20% 줄입니다. 운항 조건 따라 다른데요. 연료 줄면 탄소 배출도 당연히 줄어요. IMO 탄소 집약도 유럽 규제 전부 한 방에 대응됩니다. 기존 친환경 선박은요, 암모니아 연료, 액화수소 전부 인프라 필요해요. 윙세일은 그냥 바람만 있으면 됩니다. HMM은 2년간 실증 데이터 모아서 벌크선 전체로 깐대요. 해양수산부, 한국성급, HD현대마린솔루션 다 같이 만들었고요. 부산 중소기업 오리엔탈 전공, 휴먼 컴포지트도 참여했습니다.
한국 조선이 얼마나 더 바람을 탈지 기대됩니다. 한국 때문에 휴전선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병력은 줄어드는데 전방 지킬 사람은 없고 요즘 군대 가기 싫어하는 분위기까지 국방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한국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육군 2032년까지 최전방 GP, GOP의 로봇 전면 배치 선언, 아미 타이거 플러스 본격 가동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사람은 밤새우면 졸리고 추우면 떨리고 배고프면 지치죠. 로봇은 그런 거 없습니다. 24시간 눈 한 번 안 깜빡이고 전방 감시함입니다. 안개 낀 날도 열화상으로 쥐새끼 한 마리까지 다 잡아내요. 위험한 임무는 누가 하냐? 지하터널, 화생방 오염지역. 예전엔 우리 병사들이 목숨 걸고 들어왔어요. 이제는 로봇이 먼저 들어갑니다. 총 7개 분야. 위험한 건 기계가 다 하고 사람은 뒤에서 조종만 하면 됩니다. 인명피해는 제로로 만들고 작전 효율은 100%로 올리는 겁니다. 평시에는 물류 나르고 훈련도 도와주고요. 육군이 실증 데이터 모아서 단계적으로 쫙 간답니다. 인공지능에 드론, 로봇까지 합체한 미래 육군. 한국 국방력이 어디까지 강해질지 벌써부터 든든합니다. 미국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정말 투자할 의지가 있는 거냐며 대놓고 압박을 시작했는데 이게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미국 땅의 지을 원전을 한국과 일본에 각각 배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꺼내들었거든요. 미국이 갑자기 꺼낸 파격 제안. 미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당장 참여해라. 관세 25% 폭탄을 지렛대 삼아 우리 원전 기술을 미국 본토로 불러들이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주 긴박합니다. 미국은 대놓고 일본을 예로 들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선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냐고요?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이 지연되면서 미국으로부터 합의 이행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날선 비판까지 듣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일본처럼 확실한 투자 확답을 내놓으라는 거죠. 이에 우리 정부도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따져보는 예비 검토에 전격 착수한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일본의 신속한 자본 투입과 한국의 독보적인 시공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작정 퍼주지 않습니다. 원전 건설의 상업적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 기업의 가장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일본이 속도전으로 치고 나갈 때 우리는 신뢰와 실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믿어지십니까?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에서 북을 치는 사람들, 노조원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두뇌, 바로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입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는데 정작 일할 곳이 없어서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이유가 너무 잔인합니다. 사람보다 AI가 낫다. 기업들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신입 회계사들이 밤새와 하던 숫자 맞추기, 데이터 분류 작업들, 이제 AI가 단 몇 초 만에 그것도 실수 하나 없이 끝내버립니다. 기업 입장에선 굳이 가르쳐야 하는 신입을 뽑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수습 딱지도 못되고 합격한 백수가 되어버린 청년들,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문과만 그럴까요? 이공계의 꽃, 개발자들도 비상입니다. 코딩은 사람이 하는 예술이라던 말도 다 옛말이 됐습니다. 웬만한 코딩은 AI가 더 빠르고 완벽하게 짜줍니다. 컴퓨터공학과를 갓 졸업한 초보 개발자들, AI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서 입사 지원서조차 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들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전공에 AI를 억지로라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화학의 AI, 체육의 AI, 심지어 인문학까지 AI를 다루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공포가 캠퍼스를 덮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분명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술의 그림자 아래 가장 빛나야 할 우리 청춘들이 길을 잃고 서 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체해버린 지금 우리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새벽 7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향해 경제 핵폭탄을 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의약품의 관세 25%를 때리겠다. 이 한마디에 코스피가 곤두박질치고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대차 가격이 순식간에 500만 원이나 비싸지는데 이러면 미국에서 장사 접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니까요. 트럼프는 한국이 겁을 먹고 바로 꼬리를 내릴 줄 알았을 겁니다. 한국이 조로 보이나 봅니다. 대한민국은 10년 전에 그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부는 즉시 협상의 신 김 장관을 워싱턴으로 급파하며 역대급 맞불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무기 바로 배터리입니다. 그래, 너희가 우리 자동차 막아? 그럼 우리도 너희한테 배터리 안 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냐면요. 지금 포드, GM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 한국 배터리 없으면 전기차를 단 한 대도 못 만듭니다. 공장문 다 닫아야 합니다. 트럼프가 제일 아끼는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밥줄을 우리가 쥐고 흔드는 겁니다. 두 번째 무기는 더 강력합니다. 바로 안보입니다. 경제 죽이면서 동맹? 웃기지 마라. 우리가 내는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미국 무기 구매 계획 싹 다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K방산이 있다. 아쉬울 거 없다고 나가면 미국 방산업계가 먼저 트럼프를 뜯어말릴 겁니다. 트럼프가 던진 관세폭탄 분명 위기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한국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그리고 강력한 국방력까지 우리가 가진 확실한 무기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전 세계가 설마 미국을 이기겠어 라고 의심했지만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걸
걸 결국 해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가 3조 원 규모의 차세대 화력 사업 최종 승자로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를 공식 선정했습니다. 경쟁 상대가 누구였냐고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웅이라 불리던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어떻게 한국이 이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무가 더 강하고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이마스가 로켓 6발 쏠 때 천무는 12발을 쏟아붓습니다. 화력부터 2배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사거리를 500km 이상으로 대폭 늘린 확장 모델을 제시하자 노르웨이 군 당국이 이거다 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결정타는 역시 속도였습니다. 미국은 주문하면 몇 년 기다려라 하며 배짱 부리는데 한국은 도장 찍으면 바로 갖다 준다며 압도적인 납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위협 때문에 당장 무기가 급한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던 겁니다.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이제 나토의 최전선인 동부 유럽은 한국산 무기가 지키게 됐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을 실력으로 꺾고 유럽의 하늘을 지배하게 된 대한민국 천무 K방산의 질주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축하한다는 핑계로 사람을 패서 갈비뼈를 부러뜨렸다면 그게 축하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군대에서 사라져야 할 악습, 저녁방 때문에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진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 전역을 앞둔 선임병을 축하해준다며 후임병 A씨와 동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른바 저녁방이라며 집단으로 구타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다들 하는 장난이다, 축하의 의미였다라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얄짤없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군대 내 구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 괘씸한 건 이 가해자가 범행을 숨기려고 다른 병사들 입단속까지 시키며 회유하려 했다는 겁니다. 결국 축하해주려다 전과자가 된 20대 청년. 전역하고 사회 나가서 새 출발하려던 꿈은 본인의 주먹 한 방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역방이 아니라 징역방이 되어버린 결말. 2026년 대한민국 군대에서 아직도 이런 악습이 남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가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우주기술의 끝판왕 미국 나사가 가장 중요한 달 탐사 임무에 한국을 태우고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월 발사되는 아르테미스 이후 무려 50년 만에 인류가 다시 달로 향하는 이 역사적인 로켓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실립니다. 단순히 짐칸에 실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주비행사들의 생명이 걸린 가장 위험한 구간을 검증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습니다. 지구를 벗어나면 벤 앨런대라는 못이 나옵니다. 이곳은 쏟아지는 우주방사선 때문에 전자기기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죽음의 지대입니다. 일반 반도체요? 여기 들어가는 순간 바로 고철덩어리 됩니다. 그런데 나사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극한의 환경에서도 멀쩡하게 돌아가는 반도체가 있을까? 그들이 찾은 해답은 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멀티칩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탑재한 한국의 K라드 큐브 위성이 이 죽음의 방사선 폭풍 속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스마트폰, PC를 넘어 우주선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못 뜬다는 설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반도체는 명함도 못 내밀 때 우리는 우주 방사선을 맞으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션이 성공하면 앞으로 화성 갈 때도 심우주 탐사할 때도 모든 우주선 심장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박히게 됩니다. 지구를 정복하더니 이제 우주까지 접수하러 가는 대한민국 반도체. 나사도 인정한 그 압도적인 기술력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군 무기는 미국 땅에서 미국 기업이 만든다는 수십 년 된 불문율이 오늘부로 깨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본토 공장 건설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공장이 들어설 장소가 다름 아닌 미 육군의 탄약 생산 심장부 아칸소주 파인블러프 병기창 내부입니다. 미국이 동맹국 기업에게 군사 보안 시설에 안방을 내준 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 미군은 우크라이나 지원 등으로 155mm 포탄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미국 기업들만으로는 생산 속도를 못 맞추니 결국 한국의 미친 제조 속도를 빌려오자고 백기투항한 겁니다. 이제 미군이 쏘는 포탄의 핵심 추진제는 한화가 만든 메이드 인 USA 바이 코리아 제품이 독점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 멀리 북유럽 노르웨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유럽은 유럽산 무기만 사자며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가 이 불문율을 깨고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도입을 최종 승인하기 직전입니다. 이유는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노르웨이는 당장 무기가 급한데
있는데 독일이나 미국 무기는 주문하면 5년 10년 뒤에 나온답니다. 반면 한국 하나는 계약하면 2년 안에 갖다 준다고 하니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도 한국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납기 속도가 곧 국방력인 시대, 한국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단순히 비행기표 파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괴물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드론 전문 벤처기업 파블로 항공에 지분을 투자하며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파블로 항공은 밤하늘에 거북선 그리고 용 그리면서 화려한 드론쇼나 보여주는 이벤트 회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진짜 소름 돋는 무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드론쇼 기술, 군사적으로 보면 군집 자폭 드론 기술 그 자체입니다. 파블로 항공이 국내 최초로 완성한 4단계 군집 제어 기술은 조종사 한 명이 드론 하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AI가 수백 대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실시간으로 조율합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이 가진 비장의 무기가 결합됩니다. 바로 저피탐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유령 같은 스텔스기가 적의 방공망을 뚫고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폭 드론 수백 대를 벌떼처럼 쏟아내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적군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격추하려고 해도 수백 대가 동시에 달려드니 요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파블로 항공은 이미 노트북 단 한 대로 무려 1068대의 드론을 동시에 조종하며 불꽃놀이를 연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불꽃 대신 폭탄이 달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억 원짜리 전차도 단돈 몇만 원짜리 드론 떼거지 앞에선 고철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한국이 준비 중인 진짜 미래 전쟁의 모습입니다. 독일 방산업계가 초비상 사태에 걸렸습니다. 다 잡은 줄 알았던 105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한국 때문에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캐나다 오타와에는 대한민국 드림팀이 총출동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이고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심지어 현대차 임원진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단순히 잠수함 몇 척 팔러 온 게 아니라 캐나다의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꿔주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독일 티센크루프가 우리 기술이 최고다라며 콧대 높게 굴 때 한국은 아예 차원이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미친 현지화 전략입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 철강 기업 알고마스틸과 손잡고 잠수함 만들 때 너희 철강 다 사다 쓰겠다고 질러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신기업 텔레셋과는 위성 기술을 공유하고 온타리오주의 제철수 개발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입이 떡 벌어지는 제안입니다. 잠수함도 생기는데 일자리 쏟아지고 낙후된 공장까지 한국이 와서 최신식으로 고쳐준다니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독일이 뒤늦게 우리도 투자하겠다며 따라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은 주요 기업 5곳과 MOU 도장까지 쾅쾅 찍어버린 상태입니다. 속도전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성능이요. 이미 한국의 도산한창 5급 잠수함은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대양작전 능력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작은 앞마당용 잠수함이나 만드는 독일과는 체급이 다릅니다. 105조 원, 단군 일의 최대 잭팟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성능이면 성능, 경제 효과면 경제 효과, 모든 면에서 독일을 압살하고 캐나다의 바다를 지배하게 될 메이드 인 코리아 잠수함, 전 세계가 한국의 수주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혐오시설이라며 쳐다보지도 않던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서 못 구하는 귀하신 몸이 됐습니다. 2026년 1월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하자마자 전국 지자체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칼을 뽑은 건 부산 기장군입니다. 장안읍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SMR 유치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결사 반대 머리띠를 둘렀을 텐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민 대표의 말이 걸작입니다. 우린 이미 송전탑 다 있다. 전봇대만 꽂으면 된다. 준비된 원전 맛집이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질세라 경북 경주와 영덕, 울산 울주군까지 가세했습니다. 서로 우리가 원전 최적지다라며 로비전을 방불케 하는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원전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답은 돈입니다. 차세대 원전인 SMR은 사고 위험은 없고 경제 효과는 수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반도체 공장 돌리려면 전기가 물쓰듯 필요한데 원전 하나 유치하면 기업들까지 줄줄이 따라오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만한 로또가 없는 겁니다. 탈원전을 외치던 정부도 반대만 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압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원전 말고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요.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지금 21세기 골드러시, 아니 원전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 황금 티켓은 어느 동네가 거머쥐게 될까요? 카카오가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단순히 택시나 부르던 카카오 모빌리티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 자율주행 기업인 구글 웨이모의 핵심 두뇌를 전격 영입하며 판을 뒤엎을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진규 교수. 구글 웨이모에서 자율주행의 심장을 설계했던 그가 왜 미국을 버리고 한국행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카카오가 가진 무시무시한 데이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 싸움입니다.
카카오택시가 수년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며 쌓아온 그 방대한 주행 데이터야말로 글로벌 빅테크조차 탐내는 보물입니다. 김진규 부문장은 이 데이터에 자신의 노하우를 결합해 한국형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테슬라의 FSD와 맞짱을 뜨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좁은 골목길, 복잡한 신호체계, 성격 급한 한국 운전자들 사이에서 단련된 K 자율주행 기술이 나온다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배달 로봇까지 합세합니다. 건물 안까지 로봇이 물건을 배달하는 피지컬 AI 세상. 카타오가 꿈꾸는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독주하던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민국이 강력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미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멱살을 잡고 미국에 120조 원을 토해내라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주범은 일본 최대 증권사 노무라입니다. 이들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 내용이 가관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무서우면 한국 기업들이 2030년까지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D램 생산량의 40%를 미국에서 찍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최대 12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의 5분의 1을 미국에 쏟아부으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조언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 다 망하라는 저주나 다름없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를 보고 소설 쓰고 앉아있네라며 비웃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공장 돌리는 게 그렇게 만만한 줄 아십니까? 지금 미국은 인허가 받는 데만 수년이 걸리고 공사할 숙련공이 없어서 난립니다. 세계 1등 파운드리 TSMC도 미국 애리조나 갔다가 공장이 안 돌아가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공사 기간이 2배나 더 걸리는 미국에서 당장 4년 뒤에 물량의 40%를 생산해라.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헛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포를 조장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일본 자본의 검은 속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투자 압박에 시달려서 재무적으로 위험해질 거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날 테니까요. 한국 반도체를 흔들어서 그 틈에 자기네가 콩고물이라도 주워먹겠다는 아주 치졸하고 더러운 수작입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의 120조 협박설. 이건 명백한 경제 테러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런 일본발 노이즈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미국과는 당당하게 외교로 풀면 되고 기술력으로 압도하면 그만입니다. 남의 나라 기업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등 뒤에 칼 꽂으려는 일본의 야욕, 우리 국민들은 절대 속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다 못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이런 무기는 제발 만들지 말라며 경악했던 한국의 극비 프로젝트, 일명 천둥의 신이라 불리는 현무8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괴물이길래 주변국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 걸까요? 기존의 괴물 미소엘 현무5가 지하 100m 벙커를 뚫고 들어가 김정은을 타격하는 강력한 한방이었다면 이번 현무8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죽음의 비 그 자체입니다. 핵심은 바로 다탄구 각계 목표 설정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미사일 한 발이 우주로 솟구친 뒤 수십 개의 자탄으로 쪼개져 마하 10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탄두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단 한 발 발사로 적의 지휘부, 공군기지, 레이더기지까지 동시에 가로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격이요? 불가능합니다. 수십 개의 탄두가 비처럼 쏟아지는데 뭘 막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방사능만 없는 핵무기나 다름없습니다. 일본과 중국 군사 커뮤니티는 벌써 패닉 상태입니다. 한국이 진짜 이걸 실전 배치한다면 방어는 불가능하다. 서울 불바다 발언했다가 베이징이 지도에서 지워질 수 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방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 소문에 벌벌 떠는 진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화가 나면 보란듯이 괴물을 만들어내고야만 하는 독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칼을 갈아온 대한민국. 이제 주변국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기어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로봇 단 한 대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2026년 1월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로봇 도입 결사 반대를 외치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러면 경영진이 벌벌 떨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망가야 정상인데 정반대 상황이 터진 겁니다. 노조가 드러눕자마자 현대차 주가가 무려 78%나 폭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108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3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강성 노조가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소식을 악재가 아니라 초대형 호재로 받아들인 겁니다. 노조는 소식지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고 로봇을 반대했는데 그 덕분에 회사가 대박이 나는 아이러니한 상황. 하지만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웃고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정의선 회장입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사람 한 명을 고용해서 24시간 공장을 돌리려면 3교대가 필요하니까 연간 4억 5천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어떨까요? 한 대 가격이 2억 원인데 한 번 사면 10년을 씁니다. 연간 유지비는 고작 1,400만 원. 5년만 돌려도 로봇 한 대당 17억 원을 버는 셈입니다. 게다가 로봇은 파업도 안 하고 임금 올려달라고 머리띠도 안 두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파업이 길어질수록 로봇을 도입할 명분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노조가 파업 깃발을 들수록 로봇의 배송 속도만 빨라지는 꼴이죠. 여기에 정의선 회장의 진짜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5년 전 사비까지 털어서 샀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
다이나믹스가 지금 가치 128조 원짜리 괴물이 됐습니다. 당시 미친 짓이라며 비웃던 사람들 지금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이 로봇 대박으로 그룹 지배 구조까지 한 방에 해결할 실탄을 마련했습니다. 200년 전 영국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던 러다이트 운동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기계는 계속 들어왔고 노동자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울산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때와 다르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시대의 파도 앞에서 노조의 저항은 과연 생존을 위한 투쟁일까요? 아니면 멸종을 앞둔 마지막 몸부림일까요? 분명한 건 로봇은 이미 공장 문 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만이 인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인구 14억의 나라 인도. 전 세계 기업들이 침을 흘리는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글로벌 거인들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자존심 포드와 GM은 21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점유율 0%대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들고 야반 도주하듯 철수했습니다. 오토바이의 전설 할리 데이비슨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서구 기업 특유의 오만함이 화를 부른 겁니다. 인도 도로 사정을 무시하고 자기들 방식을 강요하다가 쫄딱 망한 거죠.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 유독 한국 기업들만 펄펄 날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국민차가 됐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1위, LG전자는 인도 법인 가치가 한국 본사를 뛰어넘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답은 미친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특유의 높은 과속 방지턱을 넘기 위해 서스펜션을 뜯어받쳤고 경적을 밥 먹듯이 울리는 모나를 반영해 크락션 내구성을 극한으로 올렸습니다. 삼성은 전기가 불안정한 걸 알고 배터리 효율을 높였고 LG는 모기를 싫어하는 인도인을 위해 TV에 초음파 모기 퇴치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인도인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죠. 중국과는 국경 분쟁으로 사이가 나쁘고 서구 기업은 도망가는 판국에 한국 기업만이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인도 토종 기업인 마인드라와 바타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한국은 전기차와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카드로 2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억 인도의 지갑을 연 대한민국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이건 교과서에 실려야 할 전설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충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 나라는 너희가 알아서 지켜라.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이 방한하자마자 던진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은 명확합니다. 미국 본토와 중국 견제에만 올인할 테니 한반도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주한미군의 혁하를 줄이고 전시작전권을 빨리 가져가라는 압박입니다. 보통 이러면 안보 공백 생긴다며 벌벌 떨기 마련인데 분위기가 묘합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너무 담담합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눈치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전체 GDP보다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쓰는데 스스로 방어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동안 미군의 통제 때문에 묶여있던 한국군의 손발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미국의 간섭 없이 우리식대로 북한을 요리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자권을 완전히 가져올 명분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은 발을 빼고 싶어하고 한국은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짜 자주국방의 시대. 미국이 던진 청구서를 배짱 좋게 받아든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강력한 카드로 북한을 압도할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결국 한국 공군 앞에 활주로를 갖다 바쳤습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독도 훈련을 트집 잡으며 절대 못 들어온다고 문전박대하던 그 일본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자존심을 굽히고 어서 오십시오라며 오키나와 나하 기지를 활짝 열어준 겁니다. 심지어 자기네 비행팀 블루 임펄스와 교류까지 하자며 사실상 매달리는 모양새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갑자기 한국이 좋아져서 천만에요. 급해진 건 일본입니다. 최근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목을 조여오자 일본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배가 매일같이 시위를 하니 한국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독도 근처에서 훈련해서 기분 나쁘다며 튕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꼴입니다.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일본 땅에 내려앉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급유가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의 군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현실 앞에 백기투항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중국 앞에서는 작아지고 한국 앞에서는 아쉬운 일본. 우리가 굳이 힘주지 않아도 국격이 오르니 일본이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독도를 핑계 삼던 일본의 그 콧대 높던 자존심을 실력 하나로 뭉개버린 대한민국 공군. 이제 한일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사실. 이 통쾌한 역전 드라마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프랑스가 지금 멘탈이 나갔습니다. 한국 KF-21 때문에 자기네 효자 상품인 라팔 전투기가 악성 재고가 될 판이거든요. 2026년 1월 방위사업청이 KF-21 개발 비행 완료를 공식 선언하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개발 성공이 아닙니다. 그동안 프랑스가 독점하던 미국제 아닌 서방 전투기 시장을 한국이 통째로 삼켜버리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들여다보면 프랑스가 격분할 만합니다. 라팔은 이제 한물관 구형 플랫폼인데 후속기는 모형밖에 없는 껍데기 신세입니다.
합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년부터 적의 심장부를 초토화하는 장거리 공대기 타격 능력을 장착하고 나아가 6세대 무인기와 함께 싸우는 미래 기술까지 패키지로 내놨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큰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답이 딱 나온 겁니다. 야, 라팔 계약서 찢어. 한국 거 사자. 성능은 압도적인데 가격은 착하고 심지어 기술 이전까지 해준다니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제는 통제가 심하고 중국제는 못 믿겠고 프랑스제는 낡았고 결국 정답은 대한민국뿐입니다. 유럽의 자존심을 꺾고 전 세계 하늘길을 접수하러 가는 KF-21 보람에 빈집털이가 아니라 실력으로 시장을 뺏어오는 대한민국의 쾌거입니다. 트럼프의 폭탄 선언,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에 돈을 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니 사실상 트럼프의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트럼프의 역점 사업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 이야기입니다. 파이프라인 까는 데만 초기 비용이 무려 60조 원이 들어갑니다. 미국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한국아 너네가 가스 사주고 투자 좀 해라 라며 사실상 매달리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들 반응은 글쎄요입니다. 수익성이 돼야 하지 무턱대고 들어갈 수는 없다며 선을 딱 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급해서 공식석상에서 한국이 하기로 했다며 질러버린 겁니다. 일단 질러넣고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이죠. 그만큼 한국 자본 없이는 이 거대한 사업도 올스톱이란 뜻입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관세 정책 덕분에 기업들이 투자한다면서 콕 집어 현대차를 언급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한국 기업 자랑은 입이 마르게 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한국 기업 이름이 성공 사례로 나오는 세상. 이제 미국 경제도 한국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60조 원짜리 청구서를 들이미는 트럼프,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대한민국.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배짱 튕길 자격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다급해진 빌 게이츠와 아마존이 한국 창원 공장에 줄을 선 이유. AI 돌릴 전기가 없어서 서버가 꺼진다? 지금 실리콘밸리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돈은 넘쳐나는데 정작 전기가 없어서 AI 패권을 뺏길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태양광, 풍력? 안 된다. 24시간 돌아가는 SMR, 소형 모듈 원전이 답이다. 라며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설계도는 있는데 이걸 만들어줄 공장이 전 세계에 딱 한 곳뿐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설계는 자기들이 했을지 몰라도 그 복잡한 원자로를 실제 쇳덩어지로 치궈낼 수 있는 곳은 지구상의 한국 두산뿐입니다. 반도체에 TSMC가 있다면 원전엔 한국이 있는 겁니다. 이름하여 글로벌 SMR 파운드리죠. 증거가 있냐고요? 두산이 미국 엑스에너지의 SMR 주기기용 소재를 16기나 공급하기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작년 2025년 8월엔 빌 게이츠가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서 우리 기업들과 손을 잡았죠. 지금 창원 공장은 미국에서 들어온 주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말 그대로 공장이 미어터질 지경입니다. 2026년 AI 시대의 심장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만드는 심장은 지금 대한민국 경남 창원에서 뛰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 이제 미국 빅테크도 못 돌아갑니다. 종이 비행기냐? 비웃던 일본 침못.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차라리 종이 비행기나 접어라. 우리가 KF-21 만든다고 했을 때 주변국들 반응 기억하시나요? 특히 개발비 깎아달라고 누워서 떼쓰던 인도네시아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 때문에 전 세계 항공 지도가 바뀌게 생겼거든요. KAI 사천 공장은 지금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KF-21 양산 1호기가 뼈대를 맞추고 조립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남들 전투기 하나 만드는데 15년 걸릴 때 한국은 단 4년 반 만에 해치웠습니다. 속도만 빠르냐? 설계도 베꼈겠지. 비웃던 일본. 정작 자기네 차세대 전투기는 개발 난항으로 영국 눈치만 보고 있죠. 우리는 국산 화율 65% 넘겼습니다. 이제 부품 없어서 비행기 못 띄우는 서름 싹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성능은 더 기가 막힙니다. 아시아 최초로 장착한 미티어 미사일. 이거 한 방이면 적기 4대는 그냥 고철 덩어리 되는 겁니다. 유로파이터보다 레이더 탐지 거리는 훨씬 긴데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 지금 중동이랑 남미에서 제발 우리한테 먼저 팔아라 줄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6년 말 드디어 우리 공군의 1호기가 인도됩니다. 이제 우리 하늘 남의 나라 비행기 말고 우리 보라매가 지킵니다. 한국 때문에 로봇 수술이 뒤집혔습니다. 구멍 6개? 이제 하나로 끝냅니다. 서울 성모병원 아시아 최초 첫내 달석 2025년 9월입니다. 얼마나 정밀하냐고요? 하나의 절개창으로 고성능 3D 카메라와 미세 로봇 기구 전부 투입합니다. 신장암 수술 중 가장 어려운 부분 신장 절제술이 43%, 425건. 신장 최대한 보존하면서 암만 도려내는 고난도 수술이에요. 회복은 어떠냐고요? 기존 여러 구멍 뚫는 수술보다 허열 시간 단축됐습니다. 혈관 차단한 채로 수술하는 시간 줄어든 거예요. 통증 적고 흉터 적고 회복 빠릅니다.
전립선암은 어떠냐? 국내 최초로 레치우스 보존 전립선 절제술을 단일공 적용했어요. 요실금, 발기부전 같은 합병증 최소화합니다. 2024년 기준 전립선암이 국내 남성암 1위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기술 의미 큽니다. 2021년 단일공 로봇 도입 후 세계 최단 기간 500리에 돌파했고요. 이제 1000례 넘었습니다. 로봇 수술이 얼마나 더 정밀해질지 상상이 안 돼요. 한국 때문에 뇌경색 진단이 바뀌었습니다. 뇌경색 골든타임 3시간.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 부족으로 진단 지연되는 환자가 한둘이 아니었죠. 한국이 찾아왔습니다. JLK가 개발한 AI 진단 소프트웨어 JBS01K. 2018년 국내 최초로 식약처 3등급 허가받았습니다. 얼마나 정확하냐고요? 분당 서울대병원과 동국대 일산병원 임상시험 결과 전문의 수준 정확도 나왔어요. MRI 영상 분석해서 뇌경색 병변 검출하고 큰 혈관 뇌경색인지 심장 색전증인지 작은 혈관 뇌경색인지 유형까지 분류합니다. 걸리는 시간은 수십 초.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2022년 혁신의료기기 지정되고 2023년부터 비급여 보험수가 적용됐어요. 영업 시작 한 달 만에 48개 상급 종합병원 셋업 완료. 2025년 기준 200여 곳 의료기관에 공급됐습니다. 해외는 어떠냐고요? 유럽 CE 인증, 태국 식약처 허가 다 받았고요. 미국 FDA 임상 준비 중입니다. 한국이 10년간 축적한 1만 4천 환자 뇌영상 데이터 140만 장 기반으로 만들어낸 기술이에요. 뇌졸중 환자 1분 1초가 생명인데 AI가 얼마나 더 빠르게 생명을 살릴지 상상이 안 돼요. 한국 때문에 미국 슈퍼마켓 난리 났습니다. 라면 때문에요. 한국 라면 12월 수출액만 전년 대비 40% 폭증. 10년간 성장률 식품 중 1위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불닭 알죠? 삼양 불닭 누적 판매 50억 개. 50억 개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미국 코스트코 가보세요. 라면 매대 싹쓸이 중입니다. 트레이더조도 매진. 진짜 못 구해요. 유럽은 어떨까요?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라면 전용 매대 생겼어요. 중동까지요. UAE, 사우디에서도 난리. 100개국에 수출 중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불닭 챌린지 기억하시죠? SNS에서 터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도전했고 매운맛에 중독됐습니다. 삼양 매출 보세요. 국내보다 해외에서 4배 더 팔아요. 해외 비중 80%.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 한국 라면이 세계 표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김치라면, 짜파구리, 신라면 전부 글로벌 히트 중.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매운맛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 맛 전체가 세계로 가고 있어요. 50억 개, 40% 성장, 100개국. 불닭이 얼마나 더 불나게 팔릴지 상상이 안 돼요. 라면 하나로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미국 제쳤습니다. 프랑스가 100년 지켜온 자리가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 1위. 근데 한국이 바짝 따라왔어요. 아니, 미국까지 제쳤습니다. 2025년 4월 한국 화장품 수출 36억 달러, 미국 35.7억 달러. 한국이 미국 넘어섰어요.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 됐습니다. 프랑스 바로 다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국 시장부터 보세요. 전체 화장품 시장 성장률 22%, 한국 화장품은요 63%. 폭발적 성장. 거의 3배 차입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폴란드 수출 112% 증가, UAE 59% 증가, 유럽 전체 41% 급증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 10년 전 한국 화장품은 중국 의존 70%였어요. 지금은요 34%로 떨어졌습니다. 북미랑 유럽이 중국 추월했어요. 왜 세계가 한국 화장품 살까요? 프랑스 화장품은 비싸고 격식 있어요. 한국 화장품은 가격 절반에 효과는 같습니다. 미국 이커머스 보면 한국 브랜드가 프랑스 밀어내고 있어요. 심지어 로레알이 뭐하고 있냐면 한국 브랜드 인수하고 있습니다. 못 이기니까 사는 거예요. 미국 22% vs 한국 63%, 폴란드 112%, 유럽 41%, 프랑스 1위, 한국 2위. 이제 1위도 가져올 겁니다. 프랑스가 스파이까지 보냈습니다. 뭘 막으려고 스파이까지 보냈을까요? 한국 원전 수출 막으려고요. 체코 정보기관이 직접 폭로했어요. 프랑스가 공작 활동 벌였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한국이 이겼습니다. 2025년 6월 체코 원전 26조 원 계약 체결. 프랑스랑 미국 제치고 선정됐어요. 왜 체코가 한국 선택했을까요? 먼저 납기부터 다릅니다. 프랑스는 언제 완공될지 불확실. 한국은 정확히 약속합니다. 2036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가격도 보세요. 미국 원전은 한국의 거의 2배, 프랑스도 비슷하게 비싸요. 한국은 가격 절반에 시간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프랑스 원전 최근 실적 보세요. 핀란드 원전 12년 지연, 영국 원전 비용 3배 폭등, 망했어요. 한국은요 UAE 원전 정시 완공, 약속 지킵니다. 체코가 본 건 이거였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 프랑스는 스파이까지 보내서 방해했는데 결과는 한국 승리. 여기서 끝일까요? 폴란드도 한국 원전 검토 중이고 루마니아도 관심 보이고 있어요. EU 회원국 최초 한국
한국 원전 수출. 이게 시작입니다. 정시 대비 12년 지연, 정예산 대비 3배 폭등, 약속 지키는 나라 대비 약속 못 지키는 나라. 숫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유럽이 한국 원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못 만든 배가 있습니다. 20년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유럽도 포기했습니다. 이 배를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뭐길래 이렇게 어려울까요? 암모니아로 가는 배입니다. 기름 대신 암모니아로 움직여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2050년부터 배는 기름 못 쓰거든요. 환경 규제 때문에 탄소 배출 90% 줄여야 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암모니아 배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만들었습니다. 2025년 7월 HD 현대가 해냈어요. 세계 최초 암모니아 엔진 장착 완료. 지금 암모니아 배 주문이 어떻게 되냐면 100% 한국이 독점했습니다. 중국은요? 0%예요. 못 만들어요. LNG 배도 보세요. 전 세계 주문의 74% 한국, 메탄올 배도 68% 한국입니다. 왜 한국만 만들 수 있을까요? 암모니아는 영하 33도에서 보관해야 해요. 조금만 세면 폭발합니다. 이 기술이 미쳤어요. 독일 선급, 노르웨이 선급, 영국 선급 전부 한국 기술 인증했습니다. 2050년 되면 배 연료 45%가 암모니아예요. 그 시장 전부 한국이 가져갑니다. 중국은 아직도 실험 중이고 유럽은 비용 문제로 포기했고 암모니아 배 100%, LNG 배 74%, 메탄올 배 68%, 친환경 선박 한국이 다 먹었습니다. 미국이 UAE를 무시했습니다. 전투기요? 언제 줄지 모르겠는데요. 중동 최강국을 이렇게 대했어요. 그 다음날 UAE가 어디로 갔을까요? 대한민국 찾아왔습니다. 우리 전투기 타본 UAE 국방 책임자 조종석에서 내리자마자 한 말 바로 이겁니다. 뭐가 그렇게 충격이었을까요? 미국 전투기 최고 속도 마하 1.6, 한국 전투기 마하 1.8 더 빠릅니다. 미국 것은 미사일 8발, 한국 것은 미사일 10발 더 많아요. 미국은 언제 줄지 불확실, 한국은 내년부터 바로 인도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 미국 전투기는 미국 허락 없으면 못 써요. 한국 전투기는 부품 65% 우리가 만들어서 아무 눈치 안 봐도 됩니다. UAE가 원한 건 이거였어요. 성능 좋고 빠르고 자유로운 거. 필리핀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도 저거 살래요? 폴란드도 손들었어요. 사우디는 이미 검토 중이고 미국이 무시한 그 시장 한국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하 1.8 vs 1.6, 10발 vs 8발, 내년 vs 언제인지 모름.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세계가 한국 전투기 앞에 줄 섰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프랑스 버리고 한국만 찾는 이유. 유럽이 폴란드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요? 10년 기다리세요. 러시아가 바로 옆인데 10년이요? 폴란드 입장에선 미칠 노릇이었죠. 전쟁 나면 어떡하라는 건데. 그때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1년 반이면 됩니다. 독일, 프랑스가 코웃음 쳤어요. 한국이 뭘 한다고? 불가능해. 그런데 진짜로 해냈습니다. 1년 반 만에 전차 180대 배치 완료. 유럽은 10년 걸린다는데 한국은 1년 반 만에 끝냈어요. 폴란드 사람들 감동했죠. 그리고 지난달 또 한국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로켓포 주문했어요. 벌써 3번째 계약입니다. 왜 폴란드가 계속 한국만 찾을까요? 성능 차이 보면 답 나와요. 독일 전차는 고장나면 6개월 정비, 한국 전차는 2주면 끝. 미국 로켓은 80km 날아가는데 한국 로켓은 290km 날아갑니다. 거의 4배 차이예요. 게다가 한국 로켓은 12가지 종류를 상황에 맞게 골라 쏠 수 있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 없으면 우리나라 못 지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스토니아도 한국 로켓 샀고 노르웨이는 독일 제치고 한국 선택했어요. 루마니아도 한국 전차 사겠다고 협상 중이고 지금 유럽 전체가 한국 무기 사려고 줄 서 있어요. 우리가 삼성폰, 현대차 수출하듯이 이젠 전차랑 로켓도 수출하는 겁니다. 1년 반이 10년을 이겼어요. 빠르고 성능도 좋으니까. 대한민국 기술력 유럽이 인정했습니다. 미국 조선소가 전멸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지금 군함 고칠 곳이 없어요. 중국은 매년 군함 20척씩 찍어내는데 미국은 조선소 부족으로 함정 정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곳이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미 해군 함정이 지금 한국 조선소로 오고 있어요. 정비받으러 옵니다. 미국 정부가 마스가 프로젝트 발표했어요. 한국 조선소에 미 해군 함정 정비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자 한화오션, HD현대, HJ중공업 연이어 계약 따냈습니다. 이 시장 규모가 얼마냐면 연간 20조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직접 말했어요. 한국 조선업 없으면 우리가 중국 못 이긴다.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 부탁하는 게 단순 정비가 아니에요. 미국 군함 건조까지 협의 중입니다. 한미 조선 동맹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냉전 시대엔 미국이 한국 지켜줬는데 지금은 한국이 미국 해군 살리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하려면 한국 조선소 필요하고 미국 국방 지키려면 한국 기술 필요해요. 파워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 미국 해군을 움직입니다.
도요타가 20년째 못 만들고 있습니다. GM은 아예 포기했어요. 폭스바겐도 2030년은 되어야 가능하다는데 이게 뭐길래 전 세계가 손 놓고 있을까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10분 충전하면 1000km 달리고 폭발 위험은 완전히 제로.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핵심 부품 하나 만드는데 80만 원. 이것도 전량 일본한테 수입해야 했습니다.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서 20년 동안 상용화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코팅 기술을 개발했어요. 생산비를 90% 줄이는 데 성공한 겁니다. 80만 원짜리가 8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불량률은 제로, 성능은 오히려 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바로 발표했죠. 2027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하겠다. 그러자 BMW가 우리나라 찾아왔고 미국 배터리 회사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 기술 보고 있어요. 2030년 되면 이 시장이 58조 원 규모인데 중국은 아직 실험실 단계고 일본은 비용 문제 때문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미국, 독일이 배터리 동맹 만들었는데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20년 동안 전 세계가 못 푼 숙제, 대한민국이 해결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르노코리아가 신차 필랑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을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게 들어있었어요. 한국 AI였습니다. SK텔레콤의 A.Auto. 프랑스 차에 한국 AI가 탑재된 겁니다. 필랑트? 필요한 건 다 탑재했습니다. 르노는 왜 구글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고 한국 SK를 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어는 한국이 제일 잘하니까요. 야, 창문 열어. 음악 틀어줘. 집으로 가자. 사투리도 알아듣고 반말도 알아듣고 자연스러운 대화도 됩니다. 구글 AI는요. 윈도우 오픈. 영어로 말해야 합니다. 애플 시리는요. 음악을 재생해 주세요. 정확한 명령어가 필요해요. 한국 A.Un요? 야, 노래 틀어.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A.? 에이, 잘한다. SK텔레콤이 개발한 한국어 특화 AI A4.0이 핵심입니다. 전화, 음악, 내비게이션, 에어컨 창문까지 전부 음성으로 제어됩니다. 운전 중에 손 안 대도 돼요.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학습 능력입니다. 운전자의 운행 패턴을 기억합니다. 출근길이네. 평소 가던 카페 들를까요? 주행 상황도 인식합니다. 고속도로 진입하셨네요. 음악 볼륨 낮출까요? 단순히 명령 받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AI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SK텔레콤은 다른 브랜드 차량으로도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모두 가능합니다. 2026년 한국차 안에는 한국 AI가 들어갑니다. 구글 눈치 안 보고 애플 눈치 안 보고 한국 기술로 운전합니다. 김지훈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국가대표 AI로서 다양한 AI 에이전트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 프랑스 차가 한국 AI를 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이 제일 잘하니까요. 르노가 한국을 택한 건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가 말합니다. 어제 치킨 드셨으니 오늘은 샐러드 어때요? 냉장고가 무슨 영양사야? 2026년 1월 LG전자가 무서운 걸 공개했어요. 집안일 하는 로봇 LG 클로이드. 빨래 개고 설거지하고 요리까지 합니다. 이제 빨래 개기 귀찮아 핑계 안 통해요. 더 무서운 건 삼성 냉장고. 센서가 300개 달렸어요. 여러분이 뭘 먹는지 다 봅니다. 어제 치킨 시켰죠? 냉장고가 알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칼로리 초과입니다. 샐러드 추천드려요. 엄마보다 무서워요. 냉장고는 24시간 감시합니다. 세탁기는 200개 센서로 옷을 파악해요. 당신보다 당신 옷을 더 잘합니다. 이 셔츠 찬물만 가능한데 뜨거운 물로 빨아서 줄어들었어요. 미리 좀 알려주지. LG 로봇은 더 심해요. 주말에 낮 12시까지 자면 판단합니다. 게으르시네요. 월요일 아침 6시 반에 강제로 깨워요. 평일인데 늦잠 안 돼요. 누가 시켰어? 더 웃긴 건 이거 살 수가 없어요. 구독만 돼요. LG 가전 구독 매출 1조 3천억. 월 3만 원씩 내면 로봇이 와요. 냉장고를 넷플릭스처럼 구독하는 시대. 두 회사 깨달았죠. 팔면 한 번, 구독하면 매달 돈 들어와요. 장사 천재들.
그럼 우리한텐 뭐가 좋아요? 솔직히 편해요. 로봇이 빨래 개주면 유튜브 보면 되고요. 냉장고가 건강 관리해줘요. 근데 가끔 무섭습니다. 집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나요. 오늘 기분 안 좋으시죠? 조명 바꿀게요. 어떻게 알았어? 냉장고 여는 획수가 2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패턴이에요. 진짜 무섭다. LG는 글로벌 가전 1위, 삼성은 TV 19년 연속 1위, 한국 가전이 AI로 세계를 먹고 있어요. 2026년 스마트 가전 시장 90조 원, 3년 전보다 2배 커졌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가끔은 멍청한 냉장고가 그립습니다. 잔소리 안 하던 냉장고. 그래도 시대는 바뀌었어요. 2026년 냉장고가 영양사 되고 로봇이 집사 되는 세상. 무섭지만 기대됩니다. 빨래는 진짜 귀찮거든요. 셀트리온이 터졌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적토마처럼 질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이 적토마지 실제로는 페라리입니다. 2025년 4분기 돈을 엄청 벌었어요. 영업이익 4,722억 원, 작년보다 140% 더 많이 벌었습니다. 치킨으로 환산하면 계산기가 터졌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새로 나온 약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렸거든요. 진짜 날개 달린 건 매출이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신약이 전체의 60%가 넘었습니다. 2026년에는 5조 3천억 원을 벌 거래요. 대한민국 치킨집 매출 전부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3년 안에 세계 최고 제약회사가 되겠다고 약속했고요. 새로운 약은 20개나 더 만들 계획입니다. 약국이 아니라 약공장입니다. 누리호가 밤하늘을 가릅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야간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 밤에 쐈냐고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궤도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42분 만에 13개 위성을 600km 상공에 전부 안착시켰습니다. 택배 13개를 정확한 주소에 한 번에 배송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번 발사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했다는 거예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준비한 최초의 발사입니다. 이제 한국은 로켓을 민간에 이전하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누리호는 2022년 2차 발사 성공 이후 3년 연속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1톤 이상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쏠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 인도 다음입니다. 2027년까지 누리호를 2번 더 쏘아 올리고요.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우주 강국 7위가 아니라 우주 강국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한국이 밤하늘에 새긴 이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2025년을 폭발적으로 마쳤습니다. 네이버 영업이익 2조 2천억 원, 카카오 6,40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0%에서 30% 증가했고 분기 최대 실적을 연달아 경신했어요. 비결은 AI입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로 검색과 커머스에 AI를 전면 적용했고요.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챗 GPT를 붙였더니 10일 만에 200만 명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2026년 두 회사는 에이전틱 AI 전쟁을 선언했어요. 네이버는 에이전트 N, 카카오는 카나나입니다. 사용자 대신 AI가 예약하고 결제하고 실행해요. 쉽게 말하면 치킨 주문할 때 AI가 앱 열어서 매장 찾고 결제까지 끝내는 겁니다. 정부도 가세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SK텔레콤, LG AI 연구원 등 5개 정예팀이 국가 AI 프로젝트에 뛰어들었고요. 2027년 최종 2팀만 남깁니다. AI 에이장트 시장은 2025년 128억 달러에서 2030년 332억 달러로 2.5배 성장 전망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AI 3위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미국, 중국 다음입니다. 2026년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국 AI 시대를 엽니다. CES 2026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링 위에서 권투를 합니다. 돌려차기도 하고 춤도 춰요. 가격은 4,900달러, 한화로 약 710만원. 테슬라 옵티머스 예상가 2만 달러의 25% 수준입니다. 중고차 한 대 값에 로봇을 산다고요? CES 2026 휴머노이드 부스 38개 중 21개가 중국 기업이에요. 과반수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치킨도 5,000원짜리랑 2만원짜리는 다르잖아요. 현대차 아틀라스는 50kg을 들고 영하 20도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56개 관절이 360도 회전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진화해요. 중국 로봇들은 권투하고 춤추는 게 전부입니다. 산업 현장 투입은 아직 멀었어요. 실제로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 아틀라스 수만 대 투입 계획이고요. SK하이닉스는 HBM4로 AI 메모리 시장 62% 장악 중입니다. 한국은 CES 혁신상 168개로 3년 연속 1위예요. 중국이 가격으로 공격하면 한국은 기술력으로 승부합니다. 배달 빠른 치킨이 아니라 맛있는 치킨을 만드는 거죠. 2026년 한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한국방산이 중동을 장악했습니다. 국내 방산 4사의 영업이익은 무려 6조 6,500억 원,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지금 사우디와 UAE가 한국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중동 국가들의 무기는 대부분 도입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교체가 시급하죠.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의 공급이 늦어지면서 빈손인 상태였습니다. 그 틈을 타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K9 자주포와 천무미사일, 가격과 성능은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납기였습니다. 미국이 5년에서 7년 걸릴 때 한국은 단 2-3년이면 됩니다. 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 독립입니다. 과거 UAE 수출을 가로막았던 독일산 엔진과 변속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든 심장을 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중동에 팝니다. 실적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영업이익 4조 3,700억 원, 현대로템 1조 3,300억 원, 폴란드를 휩쓴 K2 잔차와 K9 자주포가 벌어들인 돈입니다. 수주 잔고는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향후 2-3년치 일감이 이미 확보된 셈입니다. 스페인은 K9 128문을 원하며 7조 원 규모 계약을 논의 중이고 스웨덴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수요가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느라 무기고가 텅 빈 동유럽 국가들, 서유럽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공백을 한국이 메우게 될 겁니다. 다가오는 2026년 K방산은 명실상부한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진입합니다. 10년의 실패. 애플이 무려 10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결국 못하겠다며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 삼성이 보란듯이 그 기술을 꺼내들었습니다. 전 세계 5억 명의 환자들이 기다리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체열압는 혈당 측정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들은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서 피를 버야 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죠. 애플은 이걸 빛으로 해보려다 정확도가 안 나온다며 프로젝트 팀을 해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AI를 갈아 넣어서 피부 속 혈관의 미세한 색깔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를 완성한 겁니다. 이제 그냥 반지 하나 끼고 자면 끝입니다. 자는 동안 혈당이 오르면 AI가 주인님 어제 야식 드셨죠? 하고 경고까지 날려줍니다. 애플이 포기한 걸 삼성이 해내자 현지 반응은 난리가 났습니다. 애플워치는 그냥 시계고 갤럭시링은 주치이다. 이제 피 볼 일은 없습니다. 딱 하나 피 보는 곳이 있겠네요. 기술 전쟁에서 패배한 애플의 자존심? 거긴 좀 쓰라릴 겁니다. 기술이 발전한다는 건 누군가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애플도 도망간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삼성. 처음에 들렸던 그 끔찍한 비명소리 이제 대한민국 기술 덕분에 영원히 들을 일 없을 겁니다. 타이어에 구멍 뚫렸는데 그냥 달린다고? 구디어가 한국 기술 보고 경악한 이유. 자동차에서 타이어가 사라졌습니다. 못에 찔려도 안 터지는 게 아니라 아예 넣을 바람조차 없습니다. 전 세계 타이어 업계가 한국의 이 무식한 테스트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타이어 펑크 나면 큰일 나죠. 130년 동안 인류는 이 공기주머니 터질까봐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타이어가 이 공포를 역사 속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뼈대의 마법, 이름하여 에어리스 타이어. 말 그대로 공기가 없는 타이어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속 뼈나 벌집 모형을 본떠서 공기 대신 특수 플라스틱 구조물이 자동차 무게를 버티게 만든 겁니다. 비유하자면 푹신한 공기 튜브 대신 아주 튼튼한 스프링 침대를 바퀴에 감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이 박히든 총알이 스치든 구조물만 멀쩡하면 끝까지 달립니다. 미쉐린이나 구디어 같은 글로벌 공룡들도 시도했지만 한국 타이어는 현대차와 손잡고 무려 자율주행차에 이 기술을 적용해 CES에서 산까지 휩쓸었습니다. 이게 상용화되면 운전자 여러분 이제 정비소 가서 바람 좀 넣어두세요 할 일이 평생 없어지는 겁니다. 공기가 없으니 바람 빠질 걱정도 없죠. 인생 살면서 바람 피울 일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이패드에서 한국만 살아남은 충격 이유. 애플이 중국 BOE가 만든 아이패드용 화면을 전량 폐기 처분했습니다. 공짜로 줘도 안 쓴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깐깐하기로 소문난 애플이 중국산 OLED 패널 테스트 중에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켰더니 나와야 할 빛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어나갔기 때문이죠. 이게 왜 어렵냐고요? 이번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기술이 바로 투스택 텐덤 OLED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햄버거 먹을 때 패티 한 장이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패티 2장을 넣는 더블버거를 만든 겁니다. OLED 발광층을 2겹으로 쌓아서 밝기는 2배, 수명은 4배로 늘린 거죠. 근데 중국은 이 패티 2장을 예쁘게 못 샀고 옆으로 소스가 다 튀어나오게 만든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빗샘 현상이라고 하죠. 반면 삼성과 LG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압축 샌드위치처럼 꾹 눌러 담았습니다. 기술 격차가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결국 애플은 중국 물량을 확 줄이고 그 빈자리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게 맡겼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으로 기술을 훔쳐가려고 해도 한국의 이 디테일은 못 훔쳐갑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 따라오려면 앞으로 오래, 아니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중국이 기어이 선을 넘었습니다. 전기차 모터의 핵심인 히토류를 틀어막으며 전 세계를 협박하기 시작했죠. 우리 재료 없으면 너네 차 못 만들잖아? 라며 백장을 부린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몰랐습니다. 그 협박을 듣자마자 한국 연구진이 실험실 문을 걸어 잠그고 미친 짓을 벌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히토류 안 줘? 그럼 그거 없이 만든다. 말이 쉽지 이건 물리법칙에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흔해 빠진 페라이트에 특수 전압 기술을 입혀 히토류 없이도 똑같은 힘을 내는 탈히토류 모터를 양산해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격입니다. 비싼 중국산 자석을 뺐으니 제작 단가가 무려 5분의 1로 폭락했습니다. 성능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껌값이다? 이건 게임 끝난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물론 중국한테요. 한국의 신기술 소식을 들은 벤츠, BMW가 중국산 히토류 주문을 끊고 한국 부품사로 줄을 섰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쓰려던 중국 광산엔 이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팔 곳이 없어지자 히토류 가격은 똥값이 됐고 시진핑의 전략은 완벽한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자원 대국을 이기는 방법 오직 기술뿐이었습니다. 중국이 100년치 자원을 믿고 까불 때 한국은 그 자원을 쓸모없게 만드는 기술로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클래스입니다. 생존율 9%,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췌장암. 이제 동네 편의점에서 5,000원이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IT의 황제 스티브 잡스, 월드컵 영웅 유상철 감독, 돈이 수조 원이 있어도 건강한 운동선수여도 절대 이길 수 없었던 병, 바로 췌장암입니다. 증상이 없어 발견하면 이미 말기, 생존율은 고작 9%,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최악의 암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말이죠. 전 세계 제약사들이 불가능하다며 손을 뗄 때 한국의 한 중소바이오 기업은 10년을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복잡한 MRI나 CT 촬영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뇨 검사하듯 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특수 개발된 나노 센서가 췌장암 초기 단계에서만 나오는 미세한 단백질 신호를 99% 정확도로 잡아냅니다. 가격은 단돈 5,000원, 검사 시간은 10분. 이건 진단이 아니라 마법입니다. 미국 FDA는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 승인을 내줬고 존스홉킨스 등 세계 최고의 병원들이 앞다퉈 한국산 키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이 인류를 암의 공포에서 해방시켰다. 이제 췌장암도 조기에 발견해 감기처럼 치료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누구 덕분에? 바로 대한민국 덕분에요. 과거엔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생명을 구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를 더 이상 허무하게 보내지 않게 해준 한국의 기술. 이게 진짜 국격 아닐까요? 빨간말이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천하의 엔비디아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외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엔비디아가 AI 스타트업 그록을 사실상 인수하기 위해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 4천억 원을 베팅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금액이냐고요? 엔비디아 창사 이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입니다. 심지어 그냥 인수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반독점 심사가 무서워서 인수라는 단어 대신 기술 라이선스 계약기라는 꼼수까지 써가며 핵심 인력과 기술만 쏙 빼가는 우회의 인수를 감행한 겁니다. 도대체 이 작은 스타트업이 뭐길래 천하의 젠슨 황이 법망을 피해가며 다급하게 28조 원이나 태워야 했을까요? 그 뒤에는 아무도 예상 못한 삼성전자의 소름 돋는 큰 그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엔비디아는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AI를 공부시키는 학습용 반도체 시장을 H110으로 독점했죠. 하지만 이제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부한 AI를 실생활에서 써먹는 추론, 인퍼런스 시대가 온 겁니다. 만의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엔비디아의 칩은 성능은 좋지만 너무 비싸고 전기를 하마처럼 먹고 무엇보다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했을 때 답변이 뚝뚝 끊기며 나오는 답답한 현상. 이게 바로 엔비디아 GPU 구조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이 바로 그룹입니다. 엔비디아 칩보다 10배 빠르고 가격은 절반이다. 이 미친 성능의 LPU 언어 처리 장치 칩을 들고 나와서 엔비디아의 턱 밑까지 칼을 겨눈 겁니다. 젠슨 황 입장에선 자신의 왕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판을 짰던 걸까요? 놀랍게도 삼성전자는 이미 수년 전 그러기 이름 없는 스타트업이었을 때 그 가능성을 꿰뚫어보고 과감하게 초기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당시엔 다들 비웃었죠. 엔비디아가 짱인데 웬 듣보잡 스타트업에 돈을 버리냐? 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엔비디아가 28조 원을 쏘면서 삼성전자의 선관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니 완벽하게 옳았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준 꼴이 됐습니다. 그러게 기업 가치는 불과 3개월 만에 3배가 뛰었고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초기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방석에 앉게 생겼습니다. 단순히 반도체를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미래 기술에 맥을 짚는 투자 능력까지 삼성의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보여준 결정적 사건이죠. 꼼수까지 쓴 엔비디아. 이번 계약의 디테일을 뜯어보면 엔비디아가 얼마나 급했는지 더 잘 보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당당하게 회사를 인수해야죠. 자금도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독점금지법으로 태클을 걸게 뻔하니까 인력 채용과 특허 사용권이라는 명목으로 돈만 찔러주는 아주 교묘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1등 기업이 꼼수까지 써야 했을 정도로 삼성전자가 키운 이 기술이 탐났던 겁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돈으로 시간을 샀고 삼성전자는 그 돈을 챙기며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겼습니다. 이게 바로 꽃놀이패를 쥔 자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그저 물건 만드는 회사로만 압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삼성은 이미 글로벌 테크판을 설계하는 킹메이커의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을요. 엔비디아가 28조를 쓰게 만든 한국의 안목, 이것이 바로 K반도체가 가진 진짜 저력이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8년 호주 인근 해상, 거대한 LNG 운반선 한 척이 바다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엔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배의 허리가 얼어붙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하 163도에 천연가스가 새어나와 강철 선체를 과자처럼 부서뜨리고 있었던 거죠. 이 배, 바로 중국이 야심차게 건조한 글래드스톤호였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당시 전 세계 선주들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배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쌌거든요. 그때 중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절반 가격에 만들어줄게. 납기도 더 빠르게.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유럽의 합리적인 선주들은 계산기를 두드렸고 결국 메이드 인 차이나를 선택하는 도박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LNG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극저온 냉동고라는 사실을요. 핵심은 얇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겹쳐 만드는 멤브레인 용접 기술인데 이건 기계가 못합니다. 오직 숙련된 사람의 손끝 감각으로만 가능하죠. 경험 없는 중국 작업자들이 흉내는 냈지만 미세한 틈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 배는 출항하자마자 가스 누출로 전선 폐기 판정을 받습니다. 수조 원짜리 배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 폐차장으로 끌려간 겁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선주들, 갈 곳은 딱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위약금과 계약 파기 비용을 다 물어내고 다시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배만 만들어 달라. 갑과 을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한국 조선소의 도크는 이미 3년치 일감이 꽉 찼지만 선주들은 4년을 기다려도 좋으니 한국 배를 사겠다며 줄을 섰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만든 배는 자연 기화율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스를 싣고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도착해도 손실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여기에 약속한 날짜, 약속한 품질로 정확히 인도하는 납기 준수율 99%.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의 영역입니다. 중국이 싼 값으로 유혹할 때 한국은 기술로 증명한 겁니다. 명품은 흉내낼 수 있어도 품격은 훔칠 수 없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한국 조선업의 엔진, 이제부터가 진짜 슈퍼사이클입니다. 뉴욕은 뛰는데 서울은 앉아서 받는다? 미국 공원에서 배달시키면 입구로 나오세요가 국룰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앉은 자리에서 손가락만 까딱하면 내 무릎 위로 배달이 꽂힙니다. 외국인 친구들은 처음에 기겁을 합니다. 아니 여기 주소도 없는 공원 한복판이잖아? GPS 좌표도 안 찍어주는데 나를 어떻게 찾아와? 너네 혹시 초능력자야? 그들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한국인은 배달에 미친 민족입니다. 밥을 빨리 그리고 편하게 먹겠다는 일념 하나로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바로 배달존입니다. 넓은 한강 둔치, 야구장 수만 관중석, 심지어 산속 등산로, 입구까지 우리는 주소 대신 구역을 만들어서 GPS보다 더 정확한 길을 뚫어버린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해외에선 문 앞에 두고 가세요 하면 1분 만에 훔쳐가죠. 근데 한국은 밤새 두어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CCTV 때문이 아닙니다. 남의 밥그릇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이 무시무시한 K 양심. 이게 바로 한국 배달 시스템을 완성하는 진짜 기술입니다. 영하에 추위에도 펄펄 끓는 국물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속도, 시스템, 그리고 양심까지. 대한민국은 그냥 배달의 신입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영원한 1등 독일, 그 철옹성을 무너뜨린 건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차 좀 만든다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보며 비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네가 무슨 전차냐? 그냥 독일 거 사서 써라.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죠. 전차 군단 독일의 기술력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한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산지가 70%인 한국 지형. 독일 전차는 너무 무겁고 미국 전차는 우리 땅에 안 맞았거든요. 결국 연구원들은 실험 실족잠을 자가며 맨 땅에 헤딩을 시작합니다. 목표는 하나, 산비탈을 다람쥐처럼 타는 괴물을 만드는 것. 그렇게 탄생한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꿀렁거리는 험지에서도 포신이 흔들리지 않는 조준력, 무릎 꿇듯 차체를 낮춰 매복하는 자세 제어 기능, 심지어 독일도 포기했던 자동 장전 장치까지 독자 개발해버립니다. 평지 위주의 유럽 전차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한국만의 필살기였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방산의 본고장 유럽, 폴란드가 독일 전차 대신 한국의 K2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수십조 원 규모. 납기, 성능, 가성비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해버린 겁니다. 유럽 전역이 충격에 빠졌죠. 남들이 비웃을 때 실력으로 증명해낸 대한민국. 이제 세계가 우리 전차를 보며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깃은 또 어디가 될까요? 이럴 거면 받지를 마라. 엔비디아 GPU 8장 폐기한 충격적인 이유. 지금 전 세계가 엔비디아 GPU 하나 구하려고 줄 서고 난리 났음. 근데 한국은 그 귀한 걸 제 발로 걷어차고 있었음. 이거 실화임. 사고는 대구에서 터짐. 2017년에 자율주행 연구한다고 날았던 15억 들여서 최고급 GPU 서버를 구축했음. 성능
그 당시엔 슈퍼컴퓨터 급이었음. 근데 딱 3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알m? 그냥 쓰레기 취급당함. 이유가 진짜 골 때림. 정권 바뀌고 부처 이름 바뀌었다고 담당자가 사라진 거임. 어? 내 담당 아닌데? 하면서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전원 한번 제대로 안 켜보고 창고에 처박아둠. 기업들은 없어서 못 쓰는 걸 공무원들은 서류 쪼가리 때문에 고철로 만든 거임. 이게 K행정 수준임.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임. 젠슨 황 형님이 한국 믿고 2030년까지 GPU 26만 장을 더 준다고 약속했음. 근데 지금 꼬라지 보면 이것도 3년 뒤에 고물상에 가 있을지 모름. 기업이 뼈 빠지게 벌어온 기회를 관료들이 다 날려먹게 생겼음. 하드웨어는 세계 인류인데 소프트웨어랑 행정이 3류면 답도 없음. 님들 생각은 어떤? 이번 GPU 26만 개 제발 잘 쓰라고 이 영상 좀 퍼뜨립시다. 댓글로 한마디씩 박아주셈.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린 다리 한국이 지어버림. 여기는 물살이 너무 빨라서 다리 놓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음. 심지어 기술력 쩐다는 일본 건설사들도 고개를 저었던 곳임. 튀르키예는 건국 100주년에 맞춰서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를 짓고 싶어 했는데 바람 불고 지진 나고 난리도 아닌 곳이라 다들 이건 미친 짓이다라며 입찰조차 포기함. 근데 여기서 손을 든 게 바로 대한민국 건설사들. 남들이 몇 년 걸린다던 주탑 설치? 한국은 자체 기술로 콘크리트 타설에서 순식간에 올려버림. 심지어 케이블 설치할 때 하늘을 걷는 길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 높이 주탑을 연결해버림. 결과는 예정보다 공기 단축해서 개통해버리고 세계 최장 현수교 기록 갈아치움. 불가능? 한국인한테는 그냥 좀 힘든 일일 뿐임. 이게 바로 대한민국 클래스. 한국인들은 이게 당연함? 한국 지하철 처음 탄 뉴욕 시민이 충격받은 이유. 여러분 뉴욕이나 파리 지하철 타보셨음? 거긴 쥐가 돌아다니고 찌린내 진동하는 게 일상임. 근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한국 지하철을 타면 입을 다물지를 못함. 일단 들어오자마자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서 1차 충격. 스크린 도어 열릴 때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다며 2차 충격.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터지고 겨울엔 엉덩이가 따뜻하다고? 여기서 기절함. 제일 놀라는 건 치아님.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자도 아무도 안 훔쳐가. 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며 댓글창 난리남. 우린 이게 당연한 출근길이지만 외국인들 눈엔 마법 같은 세상임. 오늘도 쾌적한 K 지하철 타신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됨.